쉰내 나는 술통이나 닦으며 살라던 여자가 그 집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폐양조장의 지하실. 7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나무 술틀이 비명 같은 굉음을 내며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 아래 드러난 차가운 무쇠 해치를 열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냄새 가득한 공간 속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황금빛. 그리고 그 옆에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숨죽여온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한때 쉰내나는 술통이나 닦으라며 거리로 내쫓겼던 한 여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땅 속에 누가 이런 막대한 보물을 숨겨둔 것일까요? 평범한 맏며느리였던 그녀가 어떻게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여왕으로 돌아왔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30년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잔인하리만치 찬란하게 쏟아지던 거실. 서인은 자신의 가슴에 툭 던져진 누런 대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쥐어주었던 따뜻한 손길 대신 지금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서류 뭉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인해. 길게 말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니까. 남편 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힘들다며 서희의 친정 폐물까지 팔아치울 때 울먹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태준은 이제 성공한 외식 사업가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내의 30년 헌신을 단 몇 장의 종이로 가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희에게 지난 30년은 수행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외식 사업을 한답시고 서울로 나가 겉돌며 밤낮 없이 밖으로 돌 때 정작 이 집안의 근간인 안개골 양조장을 지킨 것은 서희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서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몸에 배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쌀을 찌고 누룩을 띄우며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술빚기 비법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태준이 세련된 도시의 맛을 쫓아 프랜차이즈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서희는 곰팡이 핀 양조장 구석에서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해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 섞인 눈빛을 보내곤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로 더 이상 양조장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아버님 가시고 치매 앓으시는 어머님 수발에 당신 사업 자금 된다고 양조장에서 술 비접한 돈까지 다 가져갔으면서. 서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젊은 모델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런 쉰내나는 양조장에서 술 비접하는 구식 장사는 끝났다고요. 이제 오빠 옆에는 나처럼 세련된 사람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강남의 아파트와 알짜배기 주식들을 유라의 명의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봉투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힌 등기권리증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서희가 30년간 청춘을 다 바쳐 술을 빚어왔지만 이제는 태준이 쓸모없다며 폐쇄해버린 그 낡은 양조장 부지였죠. 거기 가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놈의 술 냄새 실컷 맡을 수 있잖아. 쉰내 나는 술통이나 닦으면서 당신 수준대로 조용히 살아. 그게 당신한테는 제일 어울리니까. 태준의 모욕적인 말에
서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30년간 양조장 맏며느리로 살며 가문의 정신을 지켜온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이 지켜온 그 폐허 같은 양조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시기 직전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천둥 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희야, 양조장 3번 술틀은 절대 버리지 마라. 거기가 우리 집 기둥이다. 서희는 짐가방 하나를 챙겨 그 길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녀의 등 뒤로 태준과 유라의 승리감에 젖은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덜컹거리는 택시까지 타고서야 도착한 안개골의 끝자락. 서희의 눈앞에 나타난 양조장은 폐가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담장을 집어삼킨 칡덩굴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소나기처럼 집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술지개미의 쉰내가 섞인 공기가 서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대문을 밀자 녹슨 돌적이가 비명을 지르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깨진 옹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도착한 곳이 이토록 황량한 허허벌판이라니. 서희는 들고 있던 짐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이 낡은 건물 한 채로 치환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태준의 눈빛이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가 제 수준에 맞는 곳인가요? 서희는 허공에 대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 외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희는 엉금엉금 일어나 양조장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술틀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거미줄을 헤치고 들어선 양조장 내부에는 거대한 나무 기계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3번 술틀이 보였습니다. 좋기 2미터는 넘어 보이는 웅장한 크기의 나무틀이었죠. 태준의 조부가 양조장을 처음 세울 때 들여왔다던 그 술틀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희가 양조장에서 일을 할 때도 쓴 적 없는 술틀이었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마른 헝겊을 꺼냈습니다. 절대 고치지 말고 닦기만 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서희는 정성스럽게 나무의 결을 따라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헝겊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 본연의 은은한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서 소박대기가 내려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젊은 여자가 무슨 죄라고 저런 귀신 나오는 집에서 산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동네 안악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가웠지만 서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3번 술틀을 닦았습니다. 손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상하게도 술틀을 닦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희의 옷차림은 어느새 흙먼지가 가득한 작업복으로 바뀌었고 고왔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서울의 부유한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초라해졌지만 서희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설친 서인은 양조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술틀이 있는 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천둥 소리가 양조장의 낡은 지붕을 금방이라도 뚫고 들어올 듯 거세게 몰아치던 그 밤, 서인은 낡은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쇠와 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기묘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양조장 가장 안쪽, 서희가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닦아내던 3번 술틀이 있는 곳이었죠. 서희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롱불의 작은 불꽃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조장 내부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욱 진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갇혀있던 술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서희의 시선이 3번 술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나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서 있던 술틀이 미세하게 옆으로 비껴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희는 홀린 듯 술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절대 고치지 말고 닦기만 해라. 서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헝겊으로 나무를 문지르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예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술틀 하단, 유독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나무 옹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옹이가 아니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스위치였습니다. 서희가 온 힘을 다해 그 부분을 꾹 누르자 양조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웅하는 낮은 울림과 함께 2미터가 넘는 거구의 3번 술틀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나무틀이 옆으로 완전히 밀려나자 그 아래 가려져 있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썩은 가마니와 흙먼지에 덮여 있던 곳에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는 커다란 무쇠 해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해치 위에 쌓인 흙을 털어냈습니다. 해치 중앙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서희가 시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발견해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열쇠의 모양과 일치했습니다. 설마 이게 그 열쇠였단 말인가요? 서희는 목걸이를 풀어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무거운 무쇠문을 들어 올리자 아래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철제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실 특유의 서늘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며 서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희는 두려움보다 앞서는 묘한 사명감에 이끌려 호롱불을 입에 물고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한 칸 내려갈수록 지상의 빗소리는 멀어졌고 대신 기묘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서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호롱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축조된 완벽하게 설계된 지하 벙커였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태극기 한 장이 정중앙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 괴짝 수십 개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가장 가까운 괴짝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썩은 술지개미와 쌀겨가 완충제처럼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를 파헤치자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올린 그것은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 한 길이의 황금바였습니다. 서희가 들고 있는 호롱불의 희미한 빛을 받은 황금이 지하 벙커를 황홀한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수십 개의 골드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런 괴짝이 벙커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황금 옆에 놓인 작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수십 장의 편지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긴 서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 양조장에서 술을 비접한 대금이 어떤 경로로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돈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젖줄이자 가문의 명예가 깃든 성소였던 것입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 태준의 집안이 감추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지 자욱한 지하 벙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서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든 황금바의 묵직함보다 그녀를 더 거세게 짓누른 것은 가죽 가방 속에 든 낡은 장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다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 양조장의 원래 주인이자 독립군들의 든든한 보급노였던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즉 서희의 시외조부 성함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뒷면으로 갈수록 기록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서희는 그곳에서 30년간 자신이 제사상을 차려왔던 시조부, 즉 남편 태준의 친부인 강명식의 추악한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이 양조장의 성실한 일꾼이었던 강명식은 주인의 딸인 시어머니와 혼인하여 사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어른의 신뢰를 배신하고 독립자금의 운송 경로를 일본 순사들에게 밀고 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을 사지로 몰아넣은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양조장과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가로챘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도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사셨던 거예요? 서희는 시어머니가 왜 평생을 말문이 막힌 듯 고통스럽게 사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밀고해 죽게 만든 원수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쏙 빼닮아 오만하고 탐욕스럽게 자란 아들 태준에게는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없었기에 30년간 묵묵히 가업의 정신을 지켜온 며느리 서희에게 이 피 묻은 비밀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벙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함 속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야, 이 돈은 내 아비의 목숨값이고 내 남편이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죄악의 씨앗이다. 태준이는 제 아비를 닮아 이미 마음이 썩어버렸으니 이 죄값을 갚고 가문의 이름을 닦아낼 사람은 오직 너뿐이구나. 뺏긴 것을 되찾고 더러운 역사를 바로잡아다오. 너라면 이 깊은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을 게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장부 위로 번졌습니다. 30년간 종가집 맏며느리로 살며 무시당하고 구박받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서희에게 쉰내나는 술통이나 닦으라며 이 폐양조장을 던져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버린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자신의 부친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와 자신을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에 걸린 빛바랜 태극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강명식이 왜 이 벙커를 찾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술 빚는 법을 무시하고 오직 돈에만 눈이 멀었던 배신자에게
매일같이 닫고 예열해야만 열리는 이 신성한 술틀은 그저 낡고 고장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서인은 괴짝 중 하나를 열어 그 안에 든 황금 일부를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장부와 편지를 가슴 깊숙이 품었죠. 당장 이 보물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막대한 유산이 알려지면 태중과 그 배후의 하이에나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서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서희는 다시 철제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번 술틀의 스위치를 눌러 지하 통로를 완벽하게 봉인한 그녀는 빗물이 들이치는 양조장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첫 차를 타기 위해 서희는 어둠을 뚫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배낭 안에는 태준의 가짜 왕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패양조장은 이제 서희에게 있어 감옥이 아닌 가장 강력한 반격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안개골의 적막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서희는 낡은 배낭을 고쳐 메고 종로 뒷골목에 위치한 작은 고미술 감정소를 찾았습니다. 석주감정원. 한때 대한민국 근현대사 유물감정의 1인자라 불렸던 한석주 선생의 거처였습니다. 누구셔? 이 시간에 감정은 안 하니까 돌아가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한석주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석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서희를 안으로 들인 뒤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학자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사라졌던 독립자금의 마지막 행방, 그리고 강명식의 배신 기록이군요. 부인,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서희는 지난 보름간 안개골 양조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려간 패양조장에서 시어머니가 숨겨둔 이 유산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한석주는 장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면 강 사장의 기업은 물론이고 그 집안 명예는 가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 사장이 사람을 써서 당신을 해칠지도 몰라요. 그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니까. 서희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유산들을 안전하게 현금화하고 제가 강태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뺏긴 명예와 시어머니 가문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한석주는 서희의 눈에서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닌 나라를 위해 술을 빚던 강인한 선조들의 기계를 읽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과 기술을 다 동원하죠. 강태준이 그토록 탐내는 품격과 권위, 우리가 그걸로 그놈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날부터 서희의 대대적인 신분 세탁과 반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석주는 자신이 평생 관리해온 비밀 자산가들의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한석주는 황금을 골동품 담보대출과 국제금 현물거래 두 갈래로 쪼개 수개월에 걸쳐 분산 처리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거래 시점과 명의를 모두 분리했죠. 그렇게 확보된 자금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엘레나 설하는 가공의 해외 투자 자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희는 단순히 돈만 세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석주의 지도로 근현대사 유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목을 익혔습니다. 거친 손에는
값비싼 핸드크림이 발라졌고 낡은 작업복 대신 우아한 실크 수트가 입혀졌습니다. 30년간 종가집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몸에 익은 기품은 최고급 예절 교육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서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서울 사교계에는 베일에 쌓인 거물급 여성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보다 희귀한 역사적 유물을 수집하고 몰락해가는 전통 기업들을 소리 없이 인수한다는 괴소문의 주인공이었죠. 한편 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태주는 유라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양조장 딱 말이야. 어떻게 뺏어올 거야? 이번에 재개발 발표만 나면 수백억은 그냥 들어오는 거지. 유라의 애교 섞인 말에 태주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초라한 여편네는 지금쯤 거기서 곰팡이 냄새나 맡으며 죽어가고 있을 텐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 그치? 태주는 자신이 내쫓은 서희가 이미 자신의 숨통을 겨눈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의 축배를 미리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이제 한석주가 마련해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서 태준의 외식 기업 강푸드의 재무제표를 차갑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이제 내가 가진 그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어. 강태준이 운영하는 강푸드 본사 집무실에는 연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사업이 현지 파트너사의 사기로 물거품이 되면서 회사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단들이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번 달 말까지 현금 500억을 융통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명품 가방을 뒤적이던 유라가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오빠, 그 안개골 양조장 부지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더 안 돼? 재개발 소문 파다하다며. 태주는 유라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이미 그 땅은 이혼 위자료로 넘겨줬잖아.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수로. 태주는 자신이 조롱하며 던져준 그 패양 조장이 이제와 이렇게 아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땅만 있었어도 최소한의 담보 가치는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절망에 빠진 태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거물 투자자 엘레나 서가 한국에 입국했으며 그녀가 전통 기업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죠. 태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맥을 동원해 엘레나 서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잔뜩 긴장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중앙,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앉은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엘레나 이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푸드의 강태준입니다. 태준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할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태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걸친 우아한 실크 수트와 목에 걸린 영롱한 진주 목걸이는 태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사장님, 우리 구면인 것 같은데 인사가 너무 낯설군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태준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테이블 위에 스탠드를 켜자 환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희,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당신이? 태주는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조장에서 죽어갈 줄 알았던 전처 서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거물 투자자의 모습으로 눈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을 응시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엘레나 서, 이게 지금 내 이름이야. 당신이 버린 쉰내 나는 양조장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상상조차 못하겠지?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으로, 뭐야, 양조장에 뭐가 있었던 거야? 아, 뭐가 됐든 당장 내놔. 우리 집안 거잖아. 태준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자 서희는 한석주 선생이 건네준 가방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명식이 외조부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이 가업을 뺏었는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어. 당신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가 누구의 피눈물로 세워진 건지 똑똑히 봐. 호텔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강명식이 장인을 팔아넘겨 세운 가짜 왕국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해온 태주는 서희가 내민 장부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태주는 장부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강명식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하사받은 토지 문서, 원본과 당시 일본 순사로부터 받은 밀고 보상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명식의 지장과 서명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자수성가? 아니, 내 아버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이었어. 내 어머니가 평생을 왜 죄인처럼 살다 가셨는지 이제야 알겠니?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서희의 일갈에 태주는 무릎을 꺾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서희가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태준에게 이 진실은 영혼을 도려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이 회사를 다 가져가면 만족하겠어? 태준이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계획은 단순히 회사를 뺏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 아니,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볼 거야. 내가 내 시어머니와 우리 외조부님의 명예를 짓밟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겠어. 서희는 배를 눌러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한석주 선생과 변호사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준이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던 내역과 유라가 태준의 법인 카드로 사들인 고가 명품들의 횡령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라 명의 계좌로 반복 이체된 법인 자금과 그녀가 직접 승인한 결제 기록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제2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와 함께 검찰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태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태준이 소리치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에는 강푸드, 부친의 친일 배신 자금으로 설립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선생이 미리 손을 써둔 언론사들이 장부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태준의 모든 인맥과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은 단 1시간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문을 거칠게 열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교태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정말이야? 이 회사 이제 망하는 거야? 내 명의로 된 아파트랑 차는 어떻게 되는 건데? 유라의 악다구니에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라는 대답도 듣지 않고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기꾼 주제에 감히 나를 속여? 내 인생 보상해내. 서인은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유라 씨, 걱정 마세요. 당신이 빼돌린 재산들은 이미 몰수 보전 신청이 끝났으니까 곧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겁니다. 서희의 말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그런 유라를 돌아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 쉰내 나는 양조장에서 죽어가길 바랐던 서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서희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태준, 넌 이제 내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넌 내 죄를 씻을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거지. 경찰들이 들이닥쳐 태준과 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뒤로하고 서희는 펜트하우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30년의 한이 서린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서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태준의 비명 섞인 절규가 들려왔지만 서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은 태준 개인의 몰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희의 손에 든 가죽 가방 안에는 태준에 붙인 강명식이 남긴 또 다른 기록, 즉 당시 강명식의 배신을 돕고 그 대가로 정계의 요직을 차지했던 자들의 명단이 담긴 비밀 장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곧장 한석주 선생이 마련한 비밀 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석주 선생과 함께 뜻을 모은 소신 있는 언론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 명단이 공개되면 강태준은 물론이고 배신자 집안의 정재계의 거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석주의 우려 섞인 물음에 서희는 장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시외조부님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반면 강명식과 그 일당들은 나라를 판 돈으로 대대손손 호의호식해왔죠. 이제는 그 비정상적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가진 황금보다 이 장부의 진실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푸드의 부도 소식과 함께 창업주 강명식의 친일 행적과 그가 정계에 뿌린 뇌물 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죠. 태준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준은 구속되기 직전 마지막 발악으로 서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서희가 지키고 있던 폐양조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동원해 양조장 마당을 무자비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태준은 이미 죽은 아버지 강명식이 생전에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3번 술틀은 끝내 말을 안 듣더라. 당시엔 의미를 몰랐던 그 말이 서희의 갑작스러운 자금력과 겹치며 뒤늦게 하나의 의심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밑에 뭔가 더 있지?
황금이 더 있는 거지? 그거 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남긴 내 거라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는 태준의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라 역시 옆에서 보석이 박힌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흙을 파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파헤쳐도 나오는 것은 썩은 술지개미와 깨진 옹기 조각뿐이었습니다. 서인은 그 추악한 광경을 양조장 마루에 앉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준, 내 아버지가 왜 이 비밀 공간을 찾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니? 너희 같은 인간들에겐 이 땅은 그저 돈으로만 보였겠지만 우리 시외조부님에게 이곳은 나라의 넋을 담는 그릇이었어. 마음이 썩은 인간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지. 태준이 서희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검찰 수사관들이 양조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태준은 흙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돈, 내 황금, 저 여자가 다 훔쳐간 거야. 태준과 유라가 연행된 후 양조장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서인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은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자와 그 남자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역사를 도려내는 일은 살을 깎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석주 선생과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강명식의 배신으로 희생되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잊혔던 이름들을 되찾아주는 진짜 복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인은 양조장 마당에 흩어진 흙더미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쉰내나는 공간을 가장 향기로운 역사로 다시 채우겠노라고 말이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의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서울의 소동을 뒤로하고 서인은 다시 안개골의 낡은 양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드러난 과거의 추악한 비리들로 인해 평생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내게 되었고 유라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화려했던 삶을 뒤로한 체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숙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조장에 깃든 가문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서희는 지하 벙커에서 찾아낸 수백 점의 독립운동 기록물과 황금의 대부분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바치셨던 시외조부님과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시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서희의 단호한 결정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상속녀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서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희는 남은 자금을 털어 폐허가 되었던 양조장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앉았던 기와를 다시 올리고 칡덩굴에 파묻혔던 담장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비밀을 품고 있던 3번 술틀을 양조장 정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그 술틀은 비밀의 문이 아니라 고귀한 정신을 잇는 가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안개골 양조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양조장 마당에는 다시금 은은한 술 익는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정직한 방법 그대로 쌀을 씻고 누룩을 띄우며 가문의 명주를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희는 양조장 마당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겼던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비녀가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곁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아버님의 이름도 어머니의 진심도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서희의 곁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양조장 견학을 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었죠. 아이들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나무 술틀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술틀은 단순히 술을 짜는 기계가 아니란다.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나라를 구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보물이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양조장의 담장을 넘어 안개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30년간 종가집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며느리 서희는 이제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한 가문이 당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폐양조장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억울함과 슬픔을 견뎌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운명은 반드시 가장 향기로운 술처럼 달콤한 보상을 건네줍니다. 오늘 준비한 서희 씨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눈부신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